네, 오늘은 선거에 대한 사회주의 이론의 변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의 선거에 대한 입장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보장받지 못했던 시절이죠. 1848년 공산당 선언이 나왔을 때, 그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마르크스는 이제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 민중의 선거 참여를 중시했고요. 그래서 의회를 정치 투쟁의 공간으로 봤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집권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정치 투쟁의 공간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보통 선거를 도입했던 국민의회죠. 그다음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보더라도 이제 이 선거 참여, 노동자 민중의 선거 참여는 노동자 민중의 일관적인 요구였습니다. 또한 1830년 혁명, 이폰 군주제가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1848년 혁명, 왕정을 무너뜨렸죠, 프랑스에서. 이 혁명의 계기가 전부 다 그 투표권 확대 운동 요구로부터 촉발이 됐습니다. 투표권 확대를 요구하는 그 부르주아와 노동자 민중의 집회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탄압하면서 유혈혁명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48년 공산당 선언은 이 보통선거죠. 보통선거를 프롤레타리아의 최우선 임무 중에 하나로 선언했고 또 독일판 공산당 선언을 따로 썼는데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공산당의 요구에도 만 21세 이상의 보통선거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 동맹, 즉 공산당 선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보통 선거가 일반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즉 노동자 민중의 선거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 공산주의자 동맹은 선거권을 중요시해서 선거권 참여 운동, 즉 선거 참여와 의회 참여를 주장했다는 거죠. 여러 이제 문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보통 선거권은 이제 민중계급의 헌장이며 그들의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 권력의 획득, 그죠? 일정 부분 의회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됨에 따라 마르크스는 프랑스 노동자당 강령에서 보통 선거제를 기만의 수단에서 해방의 도구로 변형되었다는 게 주장을 했고요. 막스 후반기를 말하는 겁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되어감에 따라 엥겔스는 이제 독일 사민당과 독일 노동자들의 중대한 공헌의 하나를 보통 선거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망국의 노동자에게 보였다. 1866년인가요? 북독일 의회에서 최초로 보통 선거를 비스마르크가 도입을 했습니다. 1870년 이후에 독일의 노동자 정당에 여기 독일의 노동자는 마르크스주의 정당과 라살주의 정당이 전부 다 선거에 참여하고 의회를 진입했고요. 특히 마르크스주의 이 정당이죠. 마르크스의 제자 베벨과 리프크래프트가 선거를 통해서 독일 의회에 진출했는데요. 엥겔스가 이 두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전쟁 반대, 아, 이때 전쟁 반대 때 프레이션, 그죠? 프레이션과 프랑스 보불 전쟁이겠죠. 전쟁 반대의 선전이 출판물과 집회를 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했던 것들이 훨씬 더 강력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보통 선거가 도입돼서 의회 지배 등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막스 엥겔스의 선거에 관한 입장이 더 이제 변화가 됩니다. 선거와 의회를 통한 노동자 민중의 평화적인 집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막스에 따르면은 인민의 대의관이 정권 한 손에 장악죠. 부르주아 민주 의회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인민 다수의 지배가 있을 때 입법으로서 그거를 합헌제를 했은 나라. 부르주아 민주가 발전한 프랑스, 미국, 영국, 뭐 벨기에 이런 데 다 부르주아 민주가 발달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낡은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평화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말했고. 1890년에 총선에서 독일
제국의 총선에서 독일 3인당의 득표율로 제1당이 됐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엥겔스 역시 이제 그 선거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집권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집권은 처음에 집권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다만 엥겔스에 따르면 막스도 마찬가지인데 선거로서 평화적으로 시작되더라도 지배계급이죠. 반동계급이 평화적인 선거의 결과 노동자 민중이 선거로 집권하는 것 이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동들이 폭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반혁명을 지배하기 위한 무장혁명에 불가피하다. 즉 선거로도 집권을 하더라도 지배계급이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무장이 필요하다는 막스도 1878년 폭력 사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국위에서 내무부 장관이 언급한 과 관련돼서 이제 그거를 또 자기 평화혁명과 폭력혁명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연결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혁명이 가능하더라도 그 이후에 부르주아 반동들이 평화적 혁명의 성과를 뒤집어왔기 때문에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혁명적 무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는 거죠. 선거에서 보게 되면 1848년 2월 혁명 직후죠. 2월 혁명 직후 1848년이면 사회혁명, 즉 노동자와 부르주아들이 힘을 합한 사회혁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거를 해보니까 노동자와 부르주아보다는 이 왕당파, 보수파들이 파리에서는 이제 그 혁명을 주도한 여기 이 표가 많이 나왔지만 프랑스 전국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반동 세력이 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1848년 2월 혁명이 변질이 되죠.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에도 1917년 말에 재헌회를 열었죠. 재헌회를 선출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레닌의 혁명파가 소수파가 돼요. 레닌이 이제 이 재헌회를 해산시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보더라도 최초의 혁명이 되더라도 마르크스의 지적이죠. 마르크스가 이제 파리 꼬움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혁명 직후에 부르주아 선거제도를 먼저 노동자 민중의 선거제도 즉 부르주아 국가를 노동자 국가로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혁명 직후에 부르주아 국가 구조를 가만 놔두면 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레닌도 이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됐으면 바로 재헌의회를 선거할 것이 아니라 혁명 직후에 부르주아 선거제도를 노동자 민중 중심의 선거제도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개인이 엘리트가 그 자기 마음대로는 나오는 게 아니라 후보 단체, 농민 조직이라든지 노동자 조직이라든지 운동 조직, 사회 단체만이 후보를 추천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선거에서는 지역에 돈이 많은 사람들, 엘리트들이 당선되기 때문에 군대에서 군대 선거구, 병사 선거구를 갔든지 학교, 노동조합, 그다음에 농촌에서는 농협협동조합 이런 직능 선거구를 가져서 부르주아 엘리트들이 당선되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낸 기존의 부르주아 의회는 부르주아 엘리트들이 당선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먼저 바꾸고 나서 선거를 해야 된다. 자, 마르크스 시절에 라살은 처음에는 마르크스의 제자였지만 이후에 마르크스를 배신을 합니다. 라살도 이제 이 보통 선거에 의한 평화적 혁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보통 선거를 도입하는 방법이 노동자들의 투쟁이어야 되는데 막스 엥겔스는 노동자의 투쟁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배계급 프레이션의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 지배계급과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보통 선거를 도입하자. 혁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면은 그 이후에 이 부르주아 반동에 대한 무력 사용성, 그죠? 부르주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텐데 그 쿠데타를 무력으로 진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라살은
그 혁명의 시작이나 혁명의 그 보호에 있어서도 무력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개량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살이 이제 1860 7, 8년인가요? 그때 1860년대 후반에 활동에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에서 보통선거가 도입됐다가 그것이 이제 폐지된 다음에 나폴레옹 3세 1850년대죠.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다시 이 도입이 됐는데 라살이 이제 비스마르크와 몰래 만나면서 1864년에 몰래 만나면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프로이션 1864년 프로이션의 보통선거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몇 년 후에 북독일 제국의회부터 라살의 제안을 수용해서 남성 보통선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에 관한 입장은 첫 번째는 선거를 홍보회장으로 정치투쟁자로 두 번째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도 가능하지만 반혁명의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막스 엥겔스 입장입니다. 레닌과 이제 스탈린, 그람시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러시아에서 보면 이제 소비에트와 두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소비에트라는 거는 그냥 카운실, 카운실 회의 그죠? 카운슬, 회의 이런 뜻인데 중세 유럽에 유래했고 러시아에서도 쭉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 차원의 영주도 있고 러시아 짜르 국왕 차원에도 있고 이런 소비에트라는 회의체가 있었다. 삼부회와 다른 거는 삼부회는 신분제 의회죠. 그러니까 노동자 민중, 종교귀족, 그 다음에 세속귀족, 그 다음에 제3신분이죠. 부르주아와 민중들, 주로 부르주아들이 이런 신분제 의회가 아니라 왕의, 그죠? 왕에 직속되어 있는 자문기구, 주로 아마 귀족들로 중심되어 있겠죠. 그래서 원로원, 뭐 상원, 추미론 고문단, 이런 성격으로 러시아 제국에서도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제국에서 이제 소비에트라는 이름으로 했던 이러한 이 자문의회는 이제 마지막에 국가원로원인데, 이 국가원로원이 1906년도까지 존재했었고 1906년에 의해서 짜르가 노동자 민중들의 부르주아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 그 특별권 확대 투쟁이겠죠. 입헌군주제 투쟁에 복종을 해서 굴복을 해서 이러한 자문기구의 국가원로원이 폐지되고 입헌군주제 의회인 두마가 도입이 됩니다. 노동자 소비에트는 처음 1905년에 출발했고 이후에 이제 농민 소비에트, 병사 소비에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소비에트가 그죠? 왕의 회의체가 있듯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회의체, 자신들의 회의체를 그 당시에 관행에 따라 소비에트라고 칭하게 됩니다. 즉 소비에트라는 말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레닌 시대에 1906년 이후죠. 1906년은 이 농민 병사 소비에트, 그죠? 이러한 민중들의 소비에트와 입헌군주제의 의회가 병존했다는 거죠. 러시아 제국의 의회죠. 황제 밑에 있는 의회 두마는 독일 황제 밑에 있는 의회, 독일 제국 의회도 독일의 황제를 독일 황제를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독일 황제에 복속돼 있었는데 러시아 두마는 더 심했다. 그러한 독일보다도 권한이 적어서 짜르 체제에 종속돼 있었다. 실질적인 권한, 국가를 운영하는 의회가 아닌 오늘날의 의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 시기에 레닌과 러시아 사회민주당은 이러한 소비에트 조직 운영에서 뿐만 아니라 이번 입헌 군주제의 두마의 선거에도 참여하고 두마에서 의회 활동도 열심히 했죠.
우리로 치면 군부 독재 시절에 그 파쇼 체제 하에서도 실질적인 힘이 없는 의회이지만 그 의회 활동을 중시했다는 거죠. 이게 러시아 상황이고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서유럽을 보겠습니다. 1차 대전 이후 독일이 졌죠. 독일이 졌는데 독일에서도 또 소비에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소비에트, 병사 소비에트가 있었고 또 지방 차원에서 이 국가, 소비에트 국가가 지방 차원에서 도시 차원에서 성립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이제 러시아 소비에트의 혁명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 길을 따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런 소비에트의 혁명을 주장하고 의회에 대한 이미 이제 이 당시에 유럽에서 1917년 유럽에서는 의회가 독일 삼인당이라든지 영국 노동당이라든지 프랑스 사회당이라든지 의회가 많이 개량화됐기 때문에 의회를 거부하고 러시아 소련식의 소비에트를 주장하는 이 평의어주들이 있었다. 독일 상태를 먼저 보면 독일 황제는 이제 항복하면서 러시아식 혁명을 주로했죠. 그래서 제1당이 3인당, 그죠? 좌파 정당이죠. 3인당의 당수를 수상으로 지명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러시아의 짜르가 러시아 사회민주당 좌파들과 끝까지 이 대립이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이 짜르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3인당, 이 3인당이 그 당시에 투표율로 제1당이었습니다. 3인당 당수에게 권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3인당 입장에서는 피 하나도 안 흘리고 독일의 권력을 잡은 겁니다. 다만 자기 힘으로 잡은 게 아니라 독일의 카이저, 황제 세력과 타협을 한 거죠. 구체제와 이런 의회주의자, 3인당의 의회주의자의 화해와 연대에서, 그죠? 연대를 테마로 독일에서 광복면 부르주아 민주정이 불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짜르가 무조건 항복하면서 부르주아 민주정이 불풀해지면서 독일 3인당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구세력과 타협하려는 다수 세력과 그 타협에 반대하는 소수 세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타협에 반대하는 소수 세력 극자 세력으로 축소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표적이겠죠. 바로 이 러시아 혁명, 구체제와 좌파가 완전 대립한 거랑 구체제와 좌파가 타협한 거랑 러시아 혁명과 독일 혁명의 차이랍니다. 독일 국제공산주의자, 즉 독일의 좌파죠. 극좌파는 독일 3인당이 우경화됐죠. 1917년 당시에 노조도 많이 우경화됐습니다. 엄청난 인력, 재정을 돼서 국가기구에 많이 편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독일 국제공산주의자들, 즉 3인당, 독일 3인당의 소수파죠. 탈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의회 참여에도 반대하고 노동조합주의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타도하고 노동조합을 타도 둘 다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이론가들은 정당 조직, 레닌식의 정당 조직도 그 거부합니다. 중앙집권적인 정당 조직이죠. 이러한 정당 조직을 거부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레닌의 이러한 조직론, 또 레닌의 혁명론도 부정하면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었다고. 그래서 의회 참여를 계량주의, 기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평의회, 즉 소비에트 체제만 주장합니다. 레닌은 이제 이러한 소비에트 활동과 의회 참여를 같이 했는데 이들은 의회 참여를 거부하고 평의회, 즉 소비에트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죠. 오히려 이 노동조합과 의회를 파괴해야 된다는, 그리고 노동조합 대신에 이제 공장조직, 평의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위 공산주의자들은 의회를 참여하지 않은 쪽과 의회를 참여하지 말자는 쪽. 의회를 참여하지 않은 쪽은 영국 노동당에 입당하지 않은 거죠. 입당 전수.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분열되어 있어서 통합된 공산당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회 참여 문제나, 그죠? 의회 참여 문제, 노동당에 대한 입당 전술 차이, 그러한 차이죠? 그러한 차이를 극복을 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레닌의 기본적인 원칙은 영국의 공산당, 자유공산주의자에게 의회를 참여해야 된다. 그죠? 의회에 참여해서 의회를 정치 투쟁의 공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견 때문에 분열하는 것은 문제다. 다시 말해서 의회를 참여해야 된다는 세력과 의회를 참여하지 말자는 세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의회를 참여하자는 쪽이 양보할 수도 있다. 어쨌든 단결이 중요하다. 의회 참여 여부보다는 공산당의 단결이 주장. 이러한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유럽에서 그죠? 어, 영국, 독일 이런 데서 이제 있었고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아까 말한 레닌의 전위정당론이라든가 민주집중제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닌주의에 의한 러시아 혁명을 비판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그래서 평의에 즉 소비에트죠. 소비에트만 중시하고 합법적인 의회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다. 이 점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라든가 생티칼리스트는 노동조합주의자인데 노동조합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주로 프랑스인데 총파업을 한번 해봤는데 국가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생티칼리스트들은 사상 노선적으로 파탄합니다. 결국은 무정부주의적 입장을 바꾸고 프랑스 사회당과 전략적 관계를 맺죠. 그게 바로 CGT, 오늘날 프랑스 총연맹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도 있었다는 거고요. 부르주아 선거를 의회주의로 비판하며 선거 참여를 거부했다는. 또한 레닌이 말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의 전술적인 협력을 하는 통일전선, 공동정선도 거부했다. 레닌이 이제 좌파 공산주의라는 소화병이죠. 이 소화병에서 이러한 좌익 공산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자유 공산주의의 문제점은 전위, 그죠? 자유 공산주의 이 전위 소수 혁명 직업적 혁명가 전위와 대중 당과 계급 사이의 올바른 상호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기가 전위다 이죠. 혁명적 직업혁명가 하더라도 노동조합이라든지 대중들과의 관계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혁명성만 주장하면서 합법 활동을 경시했고 또한 타협도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조직에게 반동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합법 공간, 대중적 활동의 공간에서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대중적 공간에서 활동을 거부하면 대중과 만날 수가 없죠. 즉 대중을 조직할 수 없죠. 결국은 소수 고립화된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이유는 레닌에 따르면 정치적인 경험 부족과 이론적인 능력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닌의 비판이 쭉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유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이들은 길을 한 가지 길만, 좁은 길, 똑바로 직선의 길, 타협하지 않는다. 유연하지 못한다. 우회와 협조, 타협을 용인치 않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벌써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중요한 해독을 가져올 수 있고 이미 가져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엥겔스도 이제 자익공산주의자들 작용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1874년 막스 엥겔스의 작용들은 주로 유명한 블랑키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자면서 소수 엘리트에 의한 폭동으로 즉각적인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서 비판하죠.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중간이나 타협을 띄워놓고 그걸 거부하죠. 강한 의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자기가 정권을 잡기만 하면 바로 공산주의가 실현된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 이건 성급하다. 어린애와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계량주의, 우익 계량주의보다도 좌익 모험주의가 되게 힘듭니다. 대처하기. 왜냐하면 아주 멋있게 과격한 말을 하기 때문에 대중들을 선동하죠. 그 막스와 엥겔스도 평생 동안 부정부주의자와 봉기주의자, 엘리트주의자들과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레닌은 정리하면 의회가 러시아 짜르에 지배되고 있는 상태죠. 러시아. 네, 그렇죠. 반대로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경우는 이미 레닌 시대에 의회 지배가 정착돼 있었습니다. 의회 지배. 독일은 이제 어중간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 러시아와 유럽에서의 상황이 다르죠. 러시아에서는 의회가 하나의 정치 투쟁의 공간에 불과하지만 서유럽에서는 의회를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 양자를 구분해야 된다. 레닌의 기본적인 입장은 혁명을 달성하려면 평화적인 방법이든 무력이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정세의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수정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인 지도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당이 중요하다.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적 길은 사회주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혁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부르주아국가기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과도적으로 활용해서 사회주의가 권력을 잡게 되면 막스가 지적했듯이 그 자본주의 국가를 노동자 국가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혁명 이후에도 이렇게 국제사회주의 운동, 유럽에 관한 많은 것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코민테른, 1919년 코민테른 되면서 주로 코민테른의 역할이 유럽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방향인데 여기 나오신 실비아 펜커스트, 무정부주의자죠. 의회를 반대하고 즉각적인 대중들의 무장혁명,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주로 이제 의회주의자들, 좌익 공산주의자들이죠. 어, 를 비판하는 1919년에 유명한 좌익수합당 아까 말한 그러한 것들이 부르주아 의회에 참여하자.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 공산당에도 똑같은 의회를 반의회주의자들에게 비판을 하게 이러한 레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스탈린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레닌식의 1919년에 레닌이 코민테른 제3차 인터내셔널을 만드는데 그거를 물려받은 스탈린이 이제 코민테른에서 기본 입장, 그 선거 참여, 그죠? 선거를 통한 정치 투쟁,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거를 통한 집권도 굳이 회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35년 제7차 코민테른 회의에서 이런 입장이 정해지는데 소련과 유럽의 공산당은 즉각적인 혁명이 유럽 러시아처럼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점진적인 혁명이라도 해야 되고 의회를 활용하는 합법주의 그죠? 여러 민주주의 정당과의 인민전선을 통해서 의회 참여뿐만 아니라 권력을 참여하거나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프랑스의 인민전선이 제일 유명하죠. 프랑스 공산당과 이 사회당 그죠? 이 민주주의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연립정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연립정부가 와해는 되지만 어쨌든 간에 선거 참여와 민주주의 정당, 특히 그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라 연립정권까지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그래서 제 7차 코민테른에서 통일전선 전술이 되는데 유럽에서는 인민전선으로 나타났고 제3세계에서는 이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운동, 즉 계급연합에 의한 제국주의 축출과 노동자 민중의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내세워서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를 거친다는 그러한 입장이 정립됐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혁명이라든지 북의 혁명, 그다음에 베트남 혁명이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제7차 코민테른의 통일전선 거기에 따른 거고.
유럽에서는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난 후 소련이 점령했던 동유럽에서 바로 인민전선 정부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어떤 민주주의 세력 혹은 사민주의 세력이 같이 연립정부를 한 그러한 그래서 발전된 유럽에서의 인민전선과 제3세계에서 민족해방 이민민주혁명론이 있다 공통점이 바로 제7차 코민테른에서 나온 인민전선 혹은 통일전선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람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는데요. 그람시는 바로 이제 태어났던 활동했던 시기는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무솔리니가 성장하고 있을 때 바로 독일 이탈리아 공산당과 이탈리아 삼인주의 세력 뭐 이런 같은 삼자 구도에서 있었는데 이 유럽의 혁명론과 러시아의 혁명론을 종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 전격적인 무장혁명, 기동전,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러시아식의 무장혁명이 어려운 쪽들, 진지전, 이 두 가지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유럽에서는 평상시에 진지전을 중심으로 하고 정세가 무르익을 때는 러시아식 무장혁명, 기동전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유. 평상시에 진지전에서는 정당의 이제 그 사령부죠. 혁명적 지식인이 활동하고 그래서 아,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중간 계급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식인이라든가 소부르주아에 대한 포섭, 즉 계급 연합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동전이 주로 적용되는 러시아와 진지전이 주로 적용되는 서유럽을 비교하면서 서유럽의 경우에는 의회의 정당과 의회 선거에 대한 역할, 중요성을 훨씬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서유럽에서는 이 정당을 중심으로 한 합법 투쟁과 이데올로기의 투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투쟁이 되고 정세에 따라서 러시아식의 기동전을 할 수 있다. 즉 합법과 비합법을 배합한다는 거죠. 이러한 기본 입장이 이후에도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후르시프와 유럽 코뮤니즘 부분. 1956년 후르시프는 비공개 연설을 통해서 스탈린을 비판을 하죠. 베라인가요? 그 스탈린의 제자였던 후계자였던 베라를 숙청하고 크루쇼프가 집권하는데 그 베라를 숙청할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그 베라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면서 미소 평화협정, 미소 평화공존, 미국과 소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인 기후, 국가기구 활용 등 수정주의 노선을 하게 됩니다. 1956년 소련에서는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 국내에서 그죠? 국내에서 계급 투쟁 문제가 없다. 전 인민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노동자의 나라가 아니라 전 인민의 나라. 그래서 이제 국내 혁명이 이 사회주의 단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또 미국과 공존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대만 문제로 미국과 싸우거나 코리아 전쟁을 겪은 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미소 평화 공존을 거부하죠.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프루시프는 이제 유럽의 공산당들에게 소비에트 모델 대신에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적 이행, 즉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적 길과 그 나라의 독특한 특성에 맞는 평화적인 것을 포함한 혁명 모델이죠. 이러한 것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길은 서구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소련의 공산당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기네 나라에서 의회를 통해서 평화적인 사회주의를 추구하도록 허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1956년 이런 수정주의 노선이 발표된 이후에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세계 공산당 노동당 회의가 코민테른이 제3차 인터내셔널이 소멸되고 나서는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적인 인터내셔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나라가 지배하는 중앙집권식인 인터내셔널은 이제 생명을 다했죠. 코민테르는 사실은 소련의 외교 정책에 많이 이용을 당했고,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소련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인터내셔널이 출연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계 공산당 노동당 회의라는 형태로 회의체 형태로 나옵니다.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회를 통한 전진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갈 수 있다. 이런 사회주의를 향하는 새로운 기대 가능성. 1969년에 또 같은 입장이 확인이 되는데 역시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공산당들에게 무장혁명, 그죠? 무장혁명이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사회주의로 나가는 정책이나 혁명,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체를 선거 강령으로 내세우지 않고 점진적인 민주주의죠. 사회주의로 가는 점진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 계급 구성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 서유럽에서는 자본이 소수의 독점 자본에게 종속돼 있고 다양한 계급이 이 독점 자본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반독점 투쟁을 통해서 독점 자본만 타도하면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독점 투쟁을 위해서 독점 자본에 피해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뿐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해서 반독점의 통일전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강령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완화된 강령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유럽 코뮤니즘이 형성된 국제적인 정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에서 주로 주도되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왜 그랬냐면 득표율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삼인주의 정당이죠. 개량주의 정당과 후보 단일화 나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이러한 공산주의 이 세력들이 이 정권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는 선거 방침, 선거 전략, 그죠? 그래서 정세에 맞는 전술로서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삼인당을 비롯한 개량주의자들과 같이 연대하는 문제, 이거를 허용을 한 겁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그 내분에 빠졌거나 선거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한다든지 후보 단일을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와 의회를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다. 선거와 의회를 활용할 정도로 성장한 곳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유럽 코뮤니즘이 이들 나라 중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1956년 프루시프 스탈린 비판 직후에 이탈리아 공산당이 제일 빠릅니다. 폴리아트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인데 사회주의로 가는 이탈리아 경로, 그죠? 수정주의를 뜻한 거죠. 이미 1951년 영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로 가는 영국의 경로를 했고 스페인도 역시 이러한 이제 그 통일전선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그죠?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공산당이 의회 참여, 그죠? 점진적인 사회개혁, 단계적 혁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1968년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사회주의 프랑스를 위하여는 샹피니 강령을 채택했고 이어서 71년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하는 이행입니다. 즉 선거 참여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집권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왜? 이 당시에 프랑스 공산당의 득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당 등 개량주의자들과 연립을 하면 어, 연립정권이죠. 연립정권. 정권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977년 유럽 코뮤니스트들이 마드리드에서 회동한 이후에 그 이후에 정세가 변하면서 이러한 공산당들이 선거에서 순차적으로 패배해서 연립정부를 할 가능성, 즉 연립정부 불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집권의 가능성이 멀어지게 되죠. 더군다나 미소 간의 긴장 완화, 즉 대땅트, 프루시프 노선이죠. 평화 공정 노선이 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거는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결정적인 사건. 그래서 유럽 코뮤니즘의 토대가 와야 돼요. 프랑스 공산당도 선거에 패배를 하면서 더 이상 연립 정부를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은 독재 노선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스페인 공산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선에서 어, 전락했고 이탈리아 공산당은 연립 정부에 그나마 늦게까지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책임만 지는 꼴이 되면서 유럽 코뮤니즘은 퇴장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1979년 소련 침공이죠. 그래서 미소 공존이라는 조건 하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려던 유럽 코뮤니즘은 이론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파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공산당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두둔을 했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미소 간에 이 대립되고 유럽에서 반공주의죠. 반공주의. 소련이 유럽을 침략할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 반공주의가 되면서 이러한 공산당들이 선거에서 다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유럽 커뮤니즘이 종말을 봅니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경향은 훗날 고르조프에 영향을 미쳐서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소련 공산당의 강령이나 소련 헌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오늘날까지 현재까지도 이 공산당은 선거를 참여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집권의 가능성, 득표율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삼인주의와 선거연합을 하는 것 이것은 유연한 전술의 문제로 상황에 따라 택할 수 있는 즉 선거는 전술적 차원으로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오늘날까지의 그 공산주의 운동의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